자, 이번에는 IT 현자 박태웅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최백연 교수님은 도서 판촉의 달인이라고 작년부터 저희가 불러왔는데 도서 판촉의 신성. 아직도 책 쭉. 예, 지금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 어머! 오, 예! 야 이북을 며칠 전에 냈는데 이틀째 1등을 찍었어요. 이야. 종이책으로 1등 못 찍어봤는데, 전자책으로는 예, 예. 젊은 세대들이 특히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린 건 아니고, 저렴하니까, 전자책이. 야, 이북 1등. 예, 처음으로. 지금 의장님이 내신 그 모든 형태의 예. 출판물 중에 최초로 1등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자, 1등. 예. 야, 박수! 고맙습니다. 100% 다스베이더 때문이다. 아, 저는 완전 인정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국민교육원장 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한 2번만 보면 제가 배울 것 같긴 한데. 나는 조국가민 중에 무관용을 왜 이때에 대해서 아직도 외우고 있잖아. 대통령 박정희.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준비를. 이게 뭐냐면 대한뉴스인데. 대한뉴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생일 기념 뉴스인데. 아, 극장 가면 영화. 대한뉴스. 틀기 전에 대한뉴스 나올 때 그 대한뉴스에. 9분 내내 이승만 생일을 하는데. 이거 요즘은 상상도 못할 거야. 예. 광고 대신 이거 나왔잖아, 대한뉴스. 그리고 극장에 가면 제일 먼저는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 나왔어요. 영화 보는데 애국가를 틀어줘. 그런 다음에 이게 나오죠. 예, 대한뉴스. 네, 그림을 초상화를 증정을 하고 학생들을 그 수업을 안 시키고 한 달 정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정국가고 예. 북한 예전에 네. 비난할 때 그렇죠. 비난할 거 하나도 없었어. 네, 맞아요. 그리고 군사 프레이더도 합니다. 아니 이게 나라님 생일 축하하는 거지 이게. 국민교육원장이 일본의 교육 직서를 그대로 베낀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생일날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도 못 받고 한 달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일날 저걸 왜 하는 생일날. 거야? 아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애국 애족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권력에 복종하는 게 예. 바로 애국 애족인 거지. 예. 이런 젊은이들을 이런 시대로 되돌리려고 너는 오직 국위 선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20시간은 일해야지. 애국가는 4절까지 불러야지.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다. 잘못은 다 개인의 것이고 예. 각자 도생하고 국가 명령이나 잘 따르라 이런 예, 사고방식인 예. 건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시대 정신이 일제시대나 해방기 때 6, 70년대가 2021년도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규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대가 지금 맞붙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간격이 한 10년이면 모르겠어요. 10년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관 뚜껑을 열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120시간을 일해라.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느냐. 애국가는 4절까지 불러야지. 너무하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 생일날 애들 운동장에 부를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은. 근데 그렇겠네. 그런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너무 끔찍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교육원장 체제가 뭔지를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 경제정책의 네. 목표를 바꿔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요. 소득 재분배 효과, 빈곤 탈출률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 그렇죠. 그 재정정책 덕택에 네. 빈곤에서 탈출할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꼴찌다.
그냥 꼴찌도 아니고 평균이 64.1인데 우리가 19.5예요. 이건 재난지원금 논란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절대로 안 주려고 그러죠. 절대로 그러니까 100% 절대로 안 돼. 이게 2006년도에 32.36, 2014년도 22.64, 2016년도 24.7 끔찍하게 바닥이에요. 우리나라 기득권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복지나 재정이라는 건 길가에 거린이 앉아있을 때 돈 한 푼 던져주는 적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대등한 시민으로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왜 있나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얘기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가가 왜 국민의 개개인 삶의 질을 신경 써 이런 거잖아요. 그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인 거거든. 네. 개인이 게을러서 지가 맞아요. 잘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맞아요. 거를 예. 그걸 정부 탓을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조세 재정 정책이 빈곤 탈출이나 소득 개선에 있어서는 부장이 나 있다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게 숫자인 거예요. 군발이 시절부터 이런 네. 사고방식이 때려 박혀 있었어요.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철학의 문제인 거죠. 철학의 문제입니다. 네. 예. 우선순위의 문제고. 재난지원금 주려고 그래도 왜 모든 사람이 다 줘야 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지. 네. 이게 적선이거든요. 적선 예,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뒤집어진 적이 없는 거고 예. 불우이웃 돕기. 맞습니다. 거기서 한 번도 예. 벗어난 적이 없는 거죠. 적선 정도죠. 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노인의 빈곤 탈출률이 OECD 평균하고 가장 많이 차이 나요. OECD 평균은 80.8%가 빈곤 탈출률인데 우리가 24.1%죠. 노인 자살률이 왜 전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나.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인데 26.9명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1위가 예. 언론이 이거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 1위가 노인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요. 그래, 노인들이 죽습니다. 예. 노인들 자살률이 높아서 그래요. 예. 왜 노인이 많이 죽나를 지금 이 연령별 빈곤 탈출률과 소득 개선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으로서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평균이 있는데 예.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왜 그렇게 죽냐? 우리 조세 정책이 형편없거든요. 연령별 빈곤 탈출률이나 소득 개선 정도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너무 끔찍하잖아. 이런 건 데이터로 직접 봐야 네. 체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OECD가 2014년도에 조사를 해요. 지니 계수라는 게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0은 완전 평등이고 1은 완전 불평등이고 그것하고 각 나라의 누적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니 계수가 0.03포인트가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포인트나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등할수록 경제 성장률을 더디다는 거지. 네. 소득 불평등 확대가 성장에 어떤 변수보다도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친다. IMF는 같은 해에 재분배 정책이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라는 리포트를 내놔요. 이게 다 숫자로 뒷받침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게 OECD, IMF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네요. 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GDP를 더 올리는 방법이 사실은 중산층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구나. 그래야 GDP가 더 빨리, 더 오래 성장하겠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또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가 아닌 걸로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라는 거 아니야, 그게. 근거를 한마디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보면 사회후생의 건강 지표들이 GDP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인데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나빠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살기 힘든 쾌적하지 않은 기대 수명도나 빈부격차가 가장 큰 미국이 가장 살기 나쁜 나라네. 네, 부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서민들한테는 기대 수명, 문맹률, 영아 사망률, 살인, 수감률, 미성자 출산율, 비만, 정신병, 중독 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이 GDP가 얼마나 커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엄청나니까. 네. 그 혜택은 다 그 상위층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러가다가 진짜 망한다고 뉴딜 시대하고 비슷하게 해보겠다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우린 미국 아류였으니까 네. 미국처럼 비슷하게 따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GDP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성장 잠재력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라는 건데요. 고대 그리스에 굉장히 허풍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로도스 성을 가서 넓이뛰기를 했는데 굉장히 멀리 뛰었다. 그 로도스 가거든 꼭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하고 막 뻥을 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한번 뛰어봐라.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아직 네. 많이 남아있어요. 6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저런 걸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뽑아주면 안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개월 남았는데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 수십 명씩 응원군으로 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여기가 로도스니까 여기서 뛰라는 거예요. 캠프에 국회의원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펼치려고 했던 법안이 있으면 지금 발의하고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한 걸 보고 네. 아, 저 친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의 발효를 기다리는 지난 1년 동안에도 노동자가 8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골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죽은 사람, 다치고 병든 몸이 망가져 생업에 복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산재 사망률이 OECD 5위 안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1등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벌금액이 평균이 자연인은 420만 원이고 법인은 448만 원인데 여러 번 그런 사고를 낸다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현재로서는 이 인센티브 체제가 사람을 죽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조금만 말씀하는데요. 유튜브의 한 채널인데 예. 일단 보겠습니다. 이 특성화고가 중학생 100명 중에서 16명이 갑니다. 그렇게 많이 가요? 예. 구의역에서 치워 죽고 철판에 깔려 죽고 하지 않으면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죽는 젊은 애들 중에 상당수가 특성화고 나온 애들입니다.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할 때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경제자총업회가 전체 일치 단결해서 이런 광고들을 내놨어요.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는다. 조선일보는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 5일 근무제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근로시간 단축에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주 5일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 그때.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2003년도에 3.1%였던 경제 성장률이 이후 4년간 4.3에서 5.8%를 유지하고요. 노동시간은 3%가 줄었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가 늘어가지고 정체 생산량이 오히려 늡니다. 저 주장이 맞으려면 독일은 나라가 사라졌어야 돼요. 그렇죠. 걔는 우리 절반에 불과한데 거의 지금 예. 노동시간이. 이게 뭔가 하면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이서 10개를 만들다가 20명이 20개를 만들면 성장은 2배가 됐죠. 그렇지만 1인당 갖고 가는 돈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소를 계속 투입해서 성장을 하려면요. 임금을 늘릴 방법이 없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따라오고 베트남이 따라올 때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5일제를 채택했던 건 이런 방식의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 안 된다. 10명에서 10개 생산하던 거를 10명에서 20개 생산하고 그래야지 50만 원 받던 월급을 200만 원도 받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재해 처벌법이 딱 그건데 더 이상 사람을 갈아 넣어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왔다. 요소 투입에 대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잘 건너왔잖아요. 주 5일제를 시작을 해서 실제로 생산성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벌금 하한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와 산재사건 전문가 의견을 판사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지 혼자 키보드 양용을 하는 거예요.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했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제 죽는 사람들이 5인 미만 이쪽에서 많이 죽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짧게 얘기하면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임대 연장을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주변 비슷한 건물의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경우라는 걸 입증할 때만 올릴 수가 있어요, 임대료를. 이렇게 해주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예쁘게 올리고 맛있게 레시피도 내가 개발하고 해서 손님이 보글보글 했을 때 주인이 나 불러서 월세를 2배로 올리거나 이런 일이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상권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지금도 뭐 웃기는 게 이태원 망해간다는 기사를 보면 임대료가 다락같이 올랐는데 손님이 준 게 문제라는 식으로 기사를 풀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임대료가 막 너무 올라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해놓고 결론은 코로나로 손님이 너무 줄어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 막.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주는 건물주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 기사를. 그래서 건물주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건물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압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윤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했다면 그렇게 못하지.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가고 야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지 이거밖에 나라 들어본 적이 없기 전체가 그러고 때문에 있으니까.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윤리의식 이걸 건물주한테 요구한 적이 언제 있어. 왜냐하면 맞아요. 부자들이 우리나라 윤리를 세워왔거든요. 권력자들이 자기들한테 불편한 걸 그런 도덕률을 만들었을 리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는 원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일본의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게만 임대료를 유지해야 된다. 네. 특별한 이유 없으면 못 쫓아낸다 그러면 무슨 소리 건물주 내 마음이지. 그렇죠. 난리 날 겁니다. 그런 윤리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해를 못하죠. 네. 전국의 모든 건물주가 다 특별히 나쁜 사람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회 윤리가 없는 거야. 예. 부동산에 관한 윤리라는 게 7, 80대 막 성장하고 그럴 때 윤리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투기를 방치한 거죠. 이거 어릴 때부터 막 가르쳐야 돼. 예. 마구. 야, 부동산이란 말이지. 제도로도 때려박아야 네.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안 이게 그러면 이제 공통의 사회 윤리라는 건데 그런 걸 정치 과목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법을. KTX하고 SRT를 네. 따로 분리할 때 그 분리한 이유를 이제 리포트를 쓴 게 교통연구원인데 민간이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받아내서 산간 벽지 노선에 투입하면 공공성이 더 높아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SR이 4년간 968억 원을 벌었는데 정부에 10원도 안 줬고요. 그 알짜 고속철도 노선 SR에 떼준 코레일이 4년인가 만에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산간 벽지 노선 줄줄이 없애고 요게 명분이었어요. 네. 민간에서 돈 많이 벌어와서 다른 데 투자해라. 이게 예. 명분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무궁화호도 없앤다 그러고 있는 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연구를 맡겼더니 고속철도를 따로 운영하면 매년 55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2017년도 SR이 출범한 이후에 KTX는 1,000억 원, 일반 여객은 1,5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SRT 떼서 수송량이 확 줄어든 거죠. 저도 항상 궁금해요. 요거는 도대체 누가 해먹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아까 연구 맡겼더니 559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나오니까 국토교통부가 이 리포트 연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예, MB 때 했던 건데 예.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거 이걸 통합하겠다 그랬어요. 뒤집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뒤집었어요. 네. 아주 구조적으로 해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 끝에 누가 있을까? 그러게. 통합하면 현재보다 하루 최대 52회 연간 1,000만 명 이상에게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고 좌석 공급 확대에 따라서 매출도 3천억 원 더 나오고 분리 운영으로 인해서 중복 비용 560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SR에 KTX가 뭘 많이 빌려줍니다. 그것도 시장 금리보다 낮게 빌려줘서 그것도 특혜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가 민간이 운영하는 철도가 돈 벌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누가 구조를 그렇게 짜가지고 출범을 네. 시켰어요. 그래서 그 끝에 누가 있을까 항상 궁금해요, 저도. 누가 지금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서 쭉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때 시작됐는데 이게. 이걸 이때까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 빨대를 대는 공범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이 관료를 장악을 못했어. 장악하지 못하는 관료들의 위에 물에 뜬 기름처럼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기존 시스템과 연결된 빨대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 리포트가 나오면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통연구원에 다시
그 용역을 주고. 이게 제가 이명박 때 항상 얘기했던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자들의 사고방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수익, 예. 이 구조인데 이게. 그렇죠. 대선 나오신 분들이 정말 자기가 실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죠. 판결문 공개 0.3%인데 이거 법으로 그냥 공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검찰 고위직, 판사 고위직을 선출제로 해서 견제하게 하자도 국민참여인사 추천제도 하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로도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라는 거예요. 후보들을 볼 때 그 관점에서 봐라. 네. 아니, 내년 3월까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동안 뭐 할까요?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실행력이 이 정도다. 나의 철학이 이 정도고, 그러니 나를 뽑아라.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응?